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을까요? 오늘 하루가 고단하셨다면 잠시 기대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소설을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짧은 사랑이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색을 만들어내는지 들여다보는 이야기입니다. 삶이 조금 무채색처럼 느껴지는 날,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문장들이 있죠. 그 문장들을 담은 소설, 세상에 없던 색. 추설 작가가 쓰고 모모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조용히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다면 구독해 주시면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가장 좋았던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눈 감고 천천히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잘 지내. 미안해. 나는 또 한 번 이별을 고했다. 신분이 다르면 연애도 결혼도 할 수 없다는 꽤 흔한 이유였지만 사실은 내가 용기가 없었다. 정체 모를 그리움을 잊고 이 사람과 살아갈 용기가. 20대 후반, 청춘의 끝자락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나는 이번에도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떠나보냈다. 남들이 보기엔 이런 슬픈 이별이 어디 있겠는가 싶겠지만 정작 나는 그리 슬프지도 않았다. 어차피 변명이었고 내가 서글펐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번에도 내가 찾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얼굴도 목소리도 모르는 그 사람. 그래도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을 것만 같은 사람. 나는 여러 번의 연애와 이별을 반복했다. 누구에게는 배부른 소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사랑을 사랑으로 잊는다라는 말은 틀렸다고 믿었다. 전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놓지 못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지 그 사랑 자체를 잊기 위해 연애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사랑은 어차피 자연스럽게 잊히는 법이니까 단지 이별한 연인이 그리워서 새로운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것일 뿐. 그러나 그 당연한 사실조차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았다.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몇 살 때부터인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시절부터 누군가를 그리워했다. 얼굴은 물론 실루엣조차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정처 없이 기다리며 찾아 나설 용기조차 없었다. 중학교 시절에 중2병이었을까? 혹은 원하는 회사로의 이직이 실패했던 때였을까? 아니면 단순히 이별 후 겪은 스트레스였을까? 생각이 너무 많아진 나머지 결국 생각을 포기한 나는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생계로 하고 있지만 세상을 흑백으로 보기 시작했다. 밝게 빛나던 눈망울은 희미해져 갔고 사람들과의 연결도 서서히 멀어져 어느새 혼자가 더 편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모두가 사용하는 메신저는 외면하고 연락조차 잘 받지 않으며 마음의 벽을 쌓아갔다. 그것이 지금의 나였다. 외로움이 사무쳤다. 사랑으로도 사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었다. 사랑은 외로움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사랑은 모순이다. 연애를 해도 좋은 사람을 만나도 끝내 그리움을 채우지 못했다. 내 안은 늘 심심하고 공허하고 외로웠고 가끔은 진심으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어느 날 무심코 구인 공고에 원서를 넣고
억지로 재미없는 게임을 하며 새벽을 보내던 순간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귀신에 홀린 듯 대책도 없이 다음날 아침에 나리타로 떠나는 비행기 표를 예약해버렸다. 지금 생각해도 무모한 행동이었다. 모아둔 돈은 줄어들었고 계획 하나 없이, 아니 어차피 여행이 아니라 도피였기에 계획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다. 당장 떠나지 않으면 정말 끝이 날 것 같았기 때문에. 공항 출국장에는 설레는 얼굴의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들도 어쩌면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는 기쁨에 젖어 있었겠지. 그러나 나는 그들과 달랐다. 나는 이 작고 고요한 불빛이 꺼지지 않는 새벽의 나라에서 일시적이지만 분명히 도피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내가 사랑하는 나라다. 관광객의 시선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예의 바름을 떠나 낙후된 쓰레기통마저 사랑할 수 있는 나라였다. 그래서 일본으로의 도피를 택했다. 도쿄에 도착하고 나서 지난번 친구들과 여행을 왔을 때나 작년에 전 직장에서 해외 출장을 왔을 때와는 확연히 다름을 느꼈다. 피로에 절어있던 탓일까? 아니면 일본이라는 나라를 너무 많이 방문해서였을까? 드디어 일본에 왔구나 라는 설렘보다는 군중과 시시각각 밀려드는 정보들로 인해 머리가 아팠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난 후 문득 생각했다. 나는 여기에 왜 왔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도망쳐온 이곳에 낙원이 있을 리 없다는 자각이 밀려왔다. 짐을 풀고 나니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식욕이 별로 없는 편인데도 말이다. 편의점에서 야키소바 빵으로 허기를 달래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 카페를 찾았다. 곳곳에 보이는 한국 사람들, 헛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다. 그들이 나를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다는 피해망상 같은 생각에 급하게 시선을 돌리며 카페에 들어갔다. 일본 카페의 음료는 양이 적고 한국 커피보다 쓴맛이 강한 느낌이다. 양이 적고 차가운 커피 한 잔을 금세 비우고는 멍하니 앉아 일본 사람들을 관찰했다. 머리 없는 아저씨, 다른 가게 커피를 들고 자리만 차지한 여자, 문제집을 잔뜩 들고 와서는 신나게 친구들과 전화하는 여학생, 문득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여기도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데 대체 나는 여기에 왜 온 걸까? 어느덧 저녁 8시가 되어갔다. 나는 술집을 찾아 나섰다. 술을 마시면 불필요한 생각이 사라지고 디자이너로서의 창작 고통에서 잠시 해방될 수 있었다. 신주쿠의 오모이데 요코초, 유명한 술집 거리를 걷다 보니 역시나 한국인들이 많았다. 한국인들을 피하고 싶어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외국인이 전혀 보이지 않는 한적한 술집을 발견했다. 어눌한 일본어로 야키토리와 뜨거운 사케를 주문하고 나는 혼자서 독백을 하듯 중얼거렸다. 재미없네. 세상에 뭘 해야 재미있는 걸까? 참 부끄러운 말이다. 그토록 경멸하던 예술가 병에 걸린 것일까? 아니면 정말 재미가 없었던 걸까? 나는 SNS에 들어가 혼자 해외에 온 모습을 자랑하듯 게시글을 올렸다. 그게 뭐라고? 그러고는 다시 술만 추가하며 혼자 시간을 보냈다. 밤 10시 30분, 안주는 물리기 시작했고 느끼함 때문인지 가슴속 깊이 구정물이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새로운 술집을 찾아 나섰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이 많았고 수많은 간판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내게는 여전히 흑백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화장실이 급해 지하 1층의 아무 술집에 들어갔다. 일본어를 잘 모르는 나에게도 익숙한 대화가 들려왔다. MBTI. 나는 MBTI를 불신하는 편이다. 거짓된 신빙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다. 예전 예술대학 시절 심리학 수업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예술가형이라는 결과에 맞추려 검사 결과를 바꾸던 학생들. 나는 CEO형이라는 결과를 받은 채 홀로 토론해야 했던 기억에 쓴웃음을 지었다. 지겨웠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여기서도 저 지긋지긋한 MBTI라니. 그러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심심한 건지 공허한 건지 외로운 건지 알 수가 없네. 그러던 중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툭툭 건드렸다. 깜짝 놀라 몸을 크게 움직였고 그제야 떨어진 내 가방을 그녀가 알려준 거란 걸 깨달았다. 놀란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어눌한 일본어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번역 앱이 켜져 있는 휴대폰을 갑작스럽게 내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다. 여행객이신가요? 한국인? 사람들이 많은데 휴대폰을 얼굴 코앞까지 가까이 들이밀자 부끄러움이 몰려왔지만 대답했다. 네, 한국인입니다. 혼자 여행 왔어요. 그녀는 내 어색한 일본어 대답을 듣고 놀라워하며 일본어가 가능한지 물었다. 나는 아니요, 이게 전부입니다. 못해요. 라고 대답했고 그녀는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 짧은 순간은 이상할 만큼 즐거웠다. 그녀와의 대화는 나를 무채색 세상에서 잠시 꺼내준 오랜만에 작은 친절이 주는 따뜻함이었다. 나도 모르게 어두웠던 내 마음에 작은 색이 번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술집의 어둑한 조명 아래 그녀의 머리카락은 거의 흑발에 가까웠지만 아주 희미한 갈색이 비쳐 보였다. 마치 조명과 시선에 따라 변하는 오묘한 색감 같았다. 하얗다 못해 창백한 피부는 술집의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돋보였고 크고 깊은 눈은 조용히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 했다. 그녀의 외모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그녀가 신경 쓰였다. 나와 등을 맞대고 있는 자리에 있던 그녀였지만 내 앞에 눈에 띄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자리를 뜨기 위해 짐 정리를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짐을 챙기기만 하는 것이라면 좋겠다. 집이 아니라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거라면. 이라는 유치한 사랑에 빠진 중고등학생 같은 상상을 했다. 그러나 나에게 그런 청춘 멜로드라마 같은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에게 곧바로 답하기라도 하듯 카운터로 가 결제를 요청했고 자리를 뜨는 중 눈을 마주친 나를 향해 가볍게 목례한 뒤 자리를 떠났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마음 한편에서 아까는 감사했다고, 그리고 연락처, 아니 실례겠다, 아니면 SNS 계정을 물어볼까? 라는 생각이 울렸다. 역시나 내게 그런 청춘 멜로드라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주저하는 사이 그녀는 술집을 나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 짧은 시간이 그리도 즐거웠던 것일까? 5분도 지나지 않아 나는 결제를 마치고 급하게 계단을 올라갔다. 역시나 그 수많은 인파에서 그녀를 찾을 수는 없었다. 나는 발걸음을 돌려 숙소로 향했다. 그러고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뭘 하는 거야? 한심하게. 숙소에 도착해 침대에 누워 하루를 곱씹었다. 높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뭐가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 감수성이 예민한 데다 술기운이 올라 더 감정적으로 변한 탓이었다.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눈을 떴다. 속이 쓰려 아무것도 하기 싫었지만 해외까지 와서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3시쯤 마지못해 숙소 밖으로 나섰다. 신호등을 건너 보이는 라멘집에 들어가 해장 삼아 국물을 마시며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어제 왜 그랬을까? 내 이상형도 아닌데. 단순히 그런 상황에서 돕는 건 한국에서도 똑같이 했을 텐데. 이어폰을 끼고 일본 노래를 들었다. 나는 일본 노래를 좋아한다. 가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번역 내용을 보면 일본 노래는 마치 시를 읽는 듯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렇게 잡다한 생각들을 품고 나는 신주쿠역에서 요코하마를 가는 전차 티켓을 끊었다. 그곳은 몇 년 전 친구들과 추억을 쌓았던 곳이다. 그때처럼 요코하마에 가면 혹시 내가 그리워하던 그 정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코하마에 도착해 친구들과 함께 걸었던 거리들을 기억하며 그대로 따라 걸었다. 차이나타운에 있던 맛없었던 중국집, 테이크아웃만 가능했던 교자집. 그때의 추억들이 떠오르며 뭉클한 기분이 들었다. 당시 함께했던 친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지만 친구는 내가 있는 장소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역시 기억력이 너무 좋은 것도 힘들어. 기억 속에 혼자 살아가는 건 참 외로운 일이야. 아카렌카 창고 앞 광장에 도착하자 그 시절의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함께 찍었던 사진들, 나눴던 대화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하지만 내가 찾고 있던 그리움의 정체는 아니었다. 오히려 추억 때문인지 더 우울한 기분만 가득해졌다. 그리움을 달래지 못한 채 나는 다시 신주쿠로 돌아왔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또다시 술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신주쿠에 도착한 나는 눈앞에 보이는 아무 술집에 들어갔다. 일본 저녁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야키토리 가게였다. 맥주 한 잔을 시켜 한 모금 들이켠 뒤 주위를 둘러보니 후회가 밀려왔다. 한국인들이 많아 혼자 온 내가 뭔가 눈치가 보이고 부끄러운 기분이었다. 벌거벗은 것처럼 느껴져 맥주만 비운 채 그곳을 나와 다른 술집을 찾아갔다. 더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지 않아 어제 갔던 술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제와는 다른 색다른 안주를 사진만 보고 주문했는데 명란구이가 나왔다. 명란을 좋아하지 않아 기본 안주로 나온 완두콩을 집어 먹으며 사케를 마셨다. 크게 실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 한적한 장소를 제공해준 가게 주인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편안한 장소라도 지겨워지기 마련이다. 나는 다시금 술집을 나서서 새로운 곳을 찾아다녔다. 어제보다 취기가 더 빨리 올라오는 듯했고 조금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네온 사인이 흑백으로 번쩍이는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그때 나 자신에게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인정해야겠다. 어제 그 사람 보고 싶다. 홀린 듯 어제 그녀를 만났던 지하 1층 술집을 향해 걸었다. 그녀가 다시 올 수도 있잖아. 라는 희망 때문이라기보다 어제 느꼈던 그 짧은 순간의 색을 기억하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내 작은 소망조차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요일 저녁이라 술집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웨이팅은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겠지만 이번만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기다리는 동안 극도의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마치 내가 그리워하는 그 사람의 실체조차 모른 채 오지 않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기분이었다. 나와 술집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소음 사이가 지금 내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렇게 쪼그려 앉아 기다리다 마침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어제 앉았던 자리와 그녀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다.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어쩐지 그 자리가 아련했다. 나는 어제와 똑같은 안주와 사케를 주문했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어제처럼 술을 마셨다. 술은 더 쓰고 안주는 더 싱거운 듯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제 그녀와의 짧았던 순간이 머릿속에서 점점 더 선명하게 되살아났고 그 순간 나도 몰랐던 아쉬움이 커져갔다. 외로움이 밀려오는 그 순간 예전 직장 팀장님의 조언이 떠올랐다. 너무 외롭고 지칠 땐 이겨내려 하지 말고 외로운 노래도 듣고 마음껏 슬퍼해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때는 마치 인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처럼 여겨졌던 그 말이 지금 내게는 잔인하게 다가왔다. 외로움 속에 그대로 머물러 보라는 조언이 막상 그 고통 속에 빠져보니 가라앉는 배의 선실에 홀로 갇힌 기분이었다. 아이폰 배터리가 다 닳았다는 알림이 울리며 음악이 멈췄다. 마치 어제의 기억을 되새기며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다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이 조용한 순간 속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들 사이에서 나만 유독 고요하게 고립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조용히 결제를 마친 뒤 계단을 올라가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마음 한구석에 짙게 스며든 그리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건 사랑 같은 유치한 감정이 아니다. 그저 그 순간의 분위기가 좋았을 뿐이다. 나는 스스로 그렇게 되뇌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스스로 만든 핑계가 무너져 내리며 그날의 짧은 만남과 그녀의 흐릿한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하에서 계단을 올라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술집에 들어오려던 그녀가 눈앞에 서 있었다. 낯익은 분위기의 얼굴,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녀. 어색한 공기가 흐르다가 서로 어딘가 웃음이 번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웃지 못했다. 신이 또 나에게 장난을 치는 듯 했다. 머릿속에서 소리쳤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한테 조금만, 아주 조금만 시간을 줘도 괜찮았잖아. 그녀가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머릿속에서 문장이 스쳐갔다. 지금이라도 내려가서 말해야 해. 저 술집으로 들어가면 정말 끝이야. 그녀가 술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다. 신은 장난 따위를 나한테 친 게 아니다. 기적은 이미 일어났고 더 이상의 기적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깨달음이 밀려왔다. 순간 고개를 돌려 문을 열고 계단 아래로 소리쳤다. 그것도 한국어로. 잠깐만요. 내가 잠깐만요라고 외치자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다 멈춰 나를 돌아보았다. 분명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나는 휴대폰 번역 앱을 켜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그러고는 어제와 반대로 휴대폰 화면을 그녀 쪽으로 조심스레 내밀었다.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사실 어제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경황이 없었네요. 그녀는 짧게 웃으며 일본어로 또박또박 말했다. 괜찮아요. 익숙한 말이었다. 그 말만큼은 굳이 휴대폰 번역 앱이 없이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잠깐 서로의 화면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았다. 짧지만 묘하게 낯선 정적이었다. 나는 그녀가 계단을 계속 내려가지 않도록 그 순간을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다. 사실은 아까부터 그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어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골랐다. 분명 실례일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무섭다고 느껴지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조금의 숨을 고르고 손가락을 움직여 글을 덧붙였다. 그런데 괜찮으시다면 이곳 말고 다른 술집에 같이 가실 수 있을까요? 물론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주저리 찌질한 문장뿐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녀와 나를 주황빛으로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글을 읽는 동안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런 나에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답을 건넸다. 저라도 괜찮다면 함께 가요. 그 순간 기쁨이 밀려왔다. 마치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과 만나는 약속을 지키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우리는 어색한 걸음을 함께하며 휴대폰을 번갈아 주고받으며 대화했다. 간단한 대답이 필요할 때는 내가 아는 일본어, 그녀가 아는 한국어에 서로의 제스처를 덧붙여가며 조심스레 소통했다. 이윽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자 우리는 근처 술집으로 들어갔다. 점원이 안내해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우리는 어색하게 웃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과 갑자기 술집에 와서 마주 앉아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웃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나는 간단히 나이와 직업을 소개했다. 별 볼 일 없는 박봉의 직업이라고 했지만 그녀는 나에게 대단하다고 글로 전해주었다. 그녀는 나보다 1살 어린 나이였고 직업은 비밀이라고 했다. 굳이 알 필요도 없었고 일본인은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기에 더 묻지 않았다. 아무튼 동행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나는 휴대폰에 적은 글을 그녀에게 보여주며 전했다. 서로 간단한 소개를 나눈 뒤 그녀는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나도 일본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며 대화는 조금씩 깊어졌다. 그러던 중 그녀가 건넨 한 문장이 내 손끝을 망설이게 만들었다. 왜 일본에 혼자 오게 된 건가요? 그 순간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지금 이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이 잿빛으로 변해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웃으며 휴대폰에 글을 입력해 그녀에게 내밀었다. 저도 숨기고 싶은 비밀이 하나쯤은 있네요. 그녀도 내가 단순히 여행을 온 것이 아님을 어느 정도는 눈치챘을 것이다. 나는 곧바로 화제를 돌리기 위해 그녀에게 어떻게 아까 술집에 오게 되었는지 물었다. 혼자 술집에 온 여자라니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니까. 그녀는 최근 혼자 술을 마시는 일이 많아졌다고 짧게 휴대폰에 글을 입력해 보여주었고 자세한 이유는 얘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속마음은 조심스레 감춘 채 소소한 대화로 그 밤을 채워나갔다.
그렇게 서로의 언어를 빌려 휴대폰 화면을 번갈아가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어설프고 매끄럽지 못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솔직하게 전해지는 기분이었다. 시간은 금세 지나갔고 우리는 곧 귀가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시간이 되었다. 술기운에 용기가 올라서였을까?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고 싶었다. 휴대폰에 천천히 글을 입력한 뒤 화면을 그녀 쪽으로 내밀었다. 이제 곧 가야겠네요. 시간이 늦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쉬워요. 혹시 SNS 아이디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것도 추억이니까요. 그녀의 계정을 알고 있으면 이 모든 순간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오늘이 지나도 안심될 것 같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다. 그녀는 흔쾌히 자신의 계정을 직접 입력해서 보여주었다. 나는 밖으로 나가 담배를 태우며 점점 굵어지는 빗방울을 느꼈다. 편의점에서 우산을 하나 사와 그녀와 함께 술집을 나섰다. 투명한 우산 아래 우리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거리를 유지하며 걸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늘 마무리를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휴대폰에 입력해서 보여준 그 한마디만큼은 번역된 문장이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로 듣고 싶었다.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걸었다. 나는 그녀에게 어디까지 가는지 물었다. 이미 막차는 끊긴 시간이었고 우산은 하나뿐이라 어느 정도까지는 데려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사실 우산을 2개 살 수도 있었지만 같이 쓰고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그녀는 갑자기 옆에 보이는 건물을 가리키며 여기까지면 된다고 했다. 가족이 데리러 온다며 우산에서 벗어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서로를 잠시 바라보았다. 아쉬웠다. 괜히 이런 얘기를 꺼냈나 싶었지만 가족이 온다는데 더 붙잡아 둘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짧은 인사를 나누고 그녀는 웃으며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기회가 되면 또 봐요. 즐거웠어요. 나는 그녀를 뒤로 한 채 자리를 떴다.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속에는 허전함이 커져갔다. 숙소로 돌아와 멍하니 창밖에 맺힌 빗방울을 바라보았다. 술을 꽤 마셨는데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결국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숙소를 나섰다. 그녀와 헤어진 장소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나눈 대화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빗소리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그녀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나는 빠르게 다가가 휴대폰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글을 적은 뒤 그녀에게 화면을 내밀었다. 비가 아직 많이 오는데 아직도 이곳에 계시네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그녀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다. 가족을 기다리고 있어요. 순간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늦은 시간 가족이 다 큰 성인을 신주쿠까지 데리러 올 리가 없었다. 일본에서는 택시비가 비싸고 24시간 카페도 많지 않다. 게다가 그녀는 이미 술을 꽤 마신 상태였다. 평소에 나였다면 눈치챘을 것이다. 나는 조심스레 휴대폰을 꺼내 짧은 문장을 입력하고 그녀에게 화면을 내밀었다. 혹시 첫 차를 여기서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곤 작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휴대폰에 조심스레 글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녀가 내민 화면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문장이 떠 있었다. 네, 부끄럽지만 사실 가족은 오지 않고
첫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4시간이나 남았지만요. 문장을 읽는 순간 미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차라리 내가 더 눈치를 챘더라면 그녀가 이 추운 밤에 혼자 있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휴대폰을 내밀었다. 이기적으로 들리겠지만 사실 좀 더 같이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피곤해 보여서 제가 귀찮아졌나 싶어서 이곳에서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녀가 적은 그 한 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그녀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 나를 다시 단단하게 붙잡았다. 나는 손에 쥔 휴대폰을 가볍게 움켜쥔 채 조심스럽게 글을 입력하고 그녀에게 조용히 화면을 내밀었다.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쪽이 피곤할까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술 좋아하고 잘 마시기도 해요. 날도 추운데 이곳에서 혼자 비바람을 맞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괜찮다면 저랑 2차 가요. 밤이 너무 길잖아요. 그녀는 천천히 화면을 읽은 뒤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밤의 추위도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다시 투명한 우산 하나를 공유하며 한적한 술집으로 향했다. 이제는 정말 늦은 시간이었는지 이 좌식형 작은 술집에는 우리 외에 다른 손님이 없었다. 따뜻한 사케와 감자가 들어간 샐러드를 시키고 어색함을 풀어보려 나는 먼저 휴대폰에 짧은 글을 입력하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조심스레 화면을 내밀었다. 그러고 보니 이름을 여쭤보지 않았네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는 어찌나 어색했는지 서로 이름도 묻지 않은 채 여기까지 오게 된 셈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잠시 고민하더니 작게 웃으며 손가락을 움직였다. 유카리, 미즈노 유카리입니다. 이름의 뜻은 잊히지 않는 사연이기든 조용한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이라는 뭐 그런 뜻이에요. 부끄럽지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그녀의 이름은 정말로 예뻤다.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의미와 이미지가 공존하는 이름이었다. 나도 천천히 글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이름이 정말 예쁘네요. 제 이름은 현서, 이현서예요. 제 이름은 한국에서는 보통 여자 이름이거든요. 종종 저를 이름만 보고 여자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뜻은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녀는 내 화면을 본 뒤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확실히 여자 이름 같다고 하며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며 어색함을 서서히 녹여갔다. 잠시 후 유카리는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짧지 않은 글이 적혀 있었다. 저는 한국을 동경하고 있어요. 한국 아이돌도 멋지고 드라마도 재미있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은 다정하고 스마트한 이미지가 있어요. 일에 대한 책임감이랄까요? 오늘 이렇게 한국 사람과 술을 마실 수 있어서 정말 기쁘네요. 나는 화면을 읽고 잠시 말문이 막혔다. 유카리는 한국에 대해 동경과 매력을 느끼고 있지만 나는 그 한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으로 도망쳐온 사람이었다. 불현듯 그리움과 혼란이 다시 밀려왔다. 이 행복한 순간이 몇 시간의 위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돌아가야 할 현실은 여전히 깜깜한 구렁텅이였다. 유카리와 나를 감싸던 주황빛 색감이 서서히 흐려지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내 표정을 살피더니 살짝 당황한 듯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었다. 혹시 제가 무례한 얘기를 했다면 죄송해요. 결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글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방금 전까지의 암울한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솔직한 마음을 담아 문장들을 입력하기 시작했고 그 글을 담은 화면을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건넸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한국 생활에 지쳤고 솔직히 싫습니다. 일도 연애도 모든 게 엉망이었고 끔찍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갑작스레 일본에 도망쳐 온 거예요. 문득 한국 생각이 떠오르다 보니 또 그 구렁텅이에 처박혀야 한다고 생각하니 잠시 기분이 가라앉았네요. 미안해요. 그녀는 내 휴대폰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안의 두려움도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이내 그녀가 보여준 화면에는 예상치 못한 글이 떠 있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요. 한국이 싫군요. 괜찮아요. 오늘만큼은 저도 한국을 싫어할게요. 우리 좀 친해진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한국 얘기하면서 불평을 좀 해볼까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이곳에서 이름도 방금 알게 된 언어조차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글을 입력하기 시작해 휴대폰을 그녀에게 건넸다. 정말 감동이네요. 고마워요. 충분히 저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잘 느껴졌어요. 그러니 유카리 씨가 좋아하는 한국을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한국을 좋아해 볼게요. 그녀는 그 글을 읽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다시 짧은 문장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얘기해 주니 기쁘네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는 웃으며 조용히 술잔을 맞댔다. 식어버린 술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와 나뿐만 아니라 작은 술집 전체가 주황빛으로 감도는 것 같았다. 잠시 후 나는 화제를 돌리듯 글을 입력했다. 유카리 씨는 그러고 보니까 도쿄에 거주하시나요?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글을 보여주었다. 아니요, 저는 시즈오카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꽤 먼 지역이죠. 후지산이 보이는 곳이랍니다. 나는 순간 놀라며 웃음을 참지 못한 채 글을 입력해 보여주었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곳에 거주하고 계셨네요. 그렇게 먼 길을 돌아가야 했군요. 이런 날씨에 밖에서 시간을 보내며 첫 차를 기다리는 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휴대폰을 내밀었다. 그런데도 막차를 놓치면서까지 머물게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즐거웠고 현서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의 무게가 그 순간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이번엔 장난스럽게 묻듯 글을 입력했다. 현서 씨는 언제 그 구렁텅이로 귀국하시나요? 나는 그 질문에 잠시 마음이 저릿해졌지만 이내 웃으며 짧은 글을 입력했다. 월요일에 들어가야 해요. 큰일이네요. 월요병이 더욱 심해지겠어요. 그녀는 내 글을 읽고 잠깐 당황한 듯 하더니 피식 웃는 얼굴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구렁텅이에 들어가더라도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언젠가 한국에 가면 꼭 찾을 수 있게요.
그녀의 재치 있는 답변에 나도 웃으며 다시 짧게 그를 입력해 보여주었다. 네, 안 잊을게요. 꼭이요. 그 뒤 술잔이 몇 차례 더 오가고 조용한 대화가 이어졌다. 그녀는 한참을 고민한 듯한 표정으로 나를 보더니 휴대폰에 천천히 손가락을 올렸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꺼내도 괜찮을까요?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글을 입력했다. 지우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결국 조용히 화면을 내밀었다. 그 화면에는 조금 긴 글이 담겨 있었다. 사실 저는 어제 그곳에서 헤어진 남자친구를 보기 위해 만나기로 약속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곳까지 오기 위해 숙소도 지하철로 30분 정도 거리에 잡았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니, 이제는 전 남자친구겠네요. 어제도 오늘도 결국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네요. 그녀의 글을 읽는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예상치 못한 그녀의 사연과 그 안에 담긴 실망과 외로움이 그대로 전해졌다. 그녀는 이내 다시 짧은 글을 입력해 보여주었다. 바보 같죠?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틀 내내 기다리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편에서는 아쉬움과 함께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곳에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찾으러 와야겠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정은 실망과 쓸쓸함의 중간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그 감정을 함부로 달래고 싶진 않았다. 그저 가볍게 웃을 수 있게 하고 싶어 조금은 무리일 수 있는 글을 써서 건넸다. 괜찮으신 걸까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요. 그래도 유카리 씨는 운이 좋아요. 그 사람보다 성격도 좋고 더 괜찮은 사람을 마주쳤으니까요. 다행히도 그녀는 그 글을 읽고 나서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맛으로 표현하자면 쓴맛에 약간 달짝지근함이 있는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그녀의 글을 보며 나도 따라 웃었다. 그 밤의 공기는 그녀가 만들어낸 문장처럼 짙은 감정과 따뜻한 위로가 뒤섞여 있었다. 유카리는 조용히 손가락을 움직여 긴 문장을 휴대폰에 입력했다. 잠시 후 그녀는 수줍은 듯 화면을 내게 내밀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술을 마시니 조금 기분 전환이 됐어요. 현서 씨는 정말 친절한 분 같아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나도 모르게 목이 메었다. 그녀가 보여준 화면에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술잔을 들어 올렸고 글 대신 눈빛으로 감정을 건넨 뒤 조심스럽게 입력해 그녀에게 화면을 내밀었다. 저도 오늘 유카리 씨를 만나서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날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주는 어렵겠지만. 우리는 조용히 술잔을 부딪혔다. 식어버린 술이었지만 그 온도보다 훨씬 따뜻한 무언가가 우리를 감싸는 느낌이었다. 술이 어느 정도 올라온 탓일까 잠시 대화가 끊기자 조용한 공기가 자연스레 스며들었고 그 사이로 조금은 잊고 있었던 어색함이 다시 떠올랐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유카리가 먼저 휴대폰에 손을 올렸다. 잠시 후 그녀는 화면을 내밀었다. 우리 이제 슬슬 취했는데 밖을 좀 걸을까요? 가을은 짧으니까 이 순간을 많이 느끼고 싶어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술잔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눈은 살짝 풀려 있었지만 화면 속 글에는 진지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밀려왔지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력했다. 좋아요. 비는 내리지만 바람도 쐴 겸 나가죠. 새벽의 가을 공기가 술기운을 서서히 식혀주었다. 비에 젖은 낙엽을 발끝으로 굴리며 가을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듯 했다. 차가운 비마저 따스하게 느껴진 건 그녀와 함께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란히 걷는 동안 나는 이 짧은 계절이 왜 특별한지 알 것 같았다. 술집이 밀집한 거리를 지나 조용한 가로등길로 접어들었을 때 유카리는 갑자기 누군가 모아둔 플라타나스 잎더미를 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잎사귀 위로 몸을 던져 누워버렸다. 너무 당황한 나는 얼른 그녀 쪽으로 다가갔고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짧은 문장을 입력해 화면을 내밀었다. 괜찮아요? 혹시 많이 취하신 건가요? 비도 오는데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시려고요? 흰옷을 입으셨는데 더러워졌네요. 그녀의 흰옷은 비에 젖은 잎사귀로 인해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런 걱정도 잠시. 그녀는 낙엽에 누운 채 팔을 벌리더니 환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들어 글을 보여주었다. 비에 젖어도 푹신해요. 게다가 지금 제가 플라타너스의 일부가 된 것 같지 않나요? 이 시간에 술을 이렇게 먹고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오늘 정말 속상했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그녀는 낙엽 위에 누운 채 팔을 벌려 비를 맞으며 웃고 있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그 웃음은 자유롭고 따뜻했고 나도 모르게 미소 짓게 만들 만큼 솔직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걱정을 멈추고 우산을 들고 그녀 위로 살며시 비를 가려주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낙엽에 누운 그녀를 바라보며 입력을 시작했다. 유카리 씨, 정말 재밌는 분이시네요. 저도 누워버리고 싶지만 제 몸이 너무 커서 낙엽이 푹신한 느낌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옷도 지저분해질 거고요. 내가 화면을 내밀자 그녀는 한참 동안 웃음을 참다가 결국 배를 잡고 낙엽 위에서 크게 웃어버렸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빗소리와 어우러져 방거리를 따뜻하게 적셨고 마치 낙엽 더미 위에 가을의 온기를 불어넣는 것만 같았다. 조금 후 그녀는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입력을 하고는 화면을 내밀었다. 나중에 더 높게 쌓아진 플라타너스 잎 더미를 보면 그때는 꼭 누워보세요. 정말 푹신하거든요. 다만 저 좀 일으켜 줄래요? 사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굉장히 찝찝하네요. 완전 술이 깨버렸어요. 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낙엽 위에 누워 비에 젖은 채로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 조심히 일으켜 세우고 그녀의 옷에 붙은 잎사귀를 툭툭 털어주며 휴대폰에 입력했다. 좋아요. 하지만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 다음에는 비가 오지 않을 때 눕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우선 제 옷을 입으세요. 춥겠어요. 그녀는 귀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나는 망설임 없이 내 겉옷을 그녀에게 덮어주었다. 비에 젖은 낙엽 위에 누웠던 그녀의 몸은 이미 많이 식어 있었다. 겉옷을 입은 그녀는 조금 머쓱한 표정으로 휴대폰에 짧게 입력해 보여주었다. 고마워요. 제가 괜히 누워버린 걸까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고 곧이어 휴대폰에 입력했다. 아니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마치 제가 생각만 하고 못했던 걸 유카리 씨가 해주는 느낌이랄까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녀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낙엽 더미에 누워 웃을 때와는 조금 다른 더 차분하고 따뜻한 미소였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 추워 보였다. 젖은 옷에 새벽 공기까지 더해져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고 휴대폰을 쥔 그녀의 손끝도 붉게 얼어가고 있었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몸은 이미 그녀의 손을 감싸고 있었다. 차가움이 손끝을 타고 조용히 내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손이 움찔했지만 곧 힘없이 내 손 위에 얹혔다. 나는 왼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감싸쥐고 오른손으로는 휴대폰에 입력을 했다. 손이 너무 차요. 손이 떨리고 있어요. 그녀는 내 손을 바라보다가 살짝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금세 그 표정은 옅은 미소로 바뀌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을 살피며 다시 입력을 이어갔다. 미안해요. 실례였다면. 그래도 이런 손을 그냥 둘 수는 없겠네요. 제 손이 불편하다면 제 옷 주머니에라도 손을 넣으세요. 지금은 이제 번역은 귀찮아요.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단호하게 썼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 순간 무슨 용기가 났던 걸까? 그러자 그녀는 급히 입력을 마친 휴대폰을 내 눈앞에 들이밀었다. 제가 싫어요. 저는 대화하고 싶은걸요.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데 지금 오단에 모래가 잔뜩 들어갔어요. 그래서 걸음걸이가 불편한데 번역까지 못하면 제가 너무 웃길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쓰고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갑고 얼어붙은 새벽 공기 속에서조차 묘한 따뜻함을 안겨주었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가볍게 입력했다. 모래가 들어갔어요? 날도 춥고 옷도 젖었고 많이 찝찝하겠네요. 상상만 해도 소름 끼쳐요. 그녀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비위가 약한 나로서는 그런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사람이니까. 그녀는 내 반응이 우스운지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코끝을 문지르며 다시 입력했다. 그러니까요. 마치 바닷가에서 나온 기분이랄까? 이 가을에. 그녀는 재채기를 몇 번 연달아 했다. 차가운 공기와 젖은 옷 때문인지 몸이 떨리는 듯 했다. 나는 걱정스러워 다시 휴대폰을 들어 빠르게 문장을 입력했다. 유카리 씨, 괜찮아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어디 들어가기도 어렵고 괜히 제가 다시 그곳에 간 건가 싶어요. 걱정되네요. 그녀는 재채기를 더 크게 하고는 코를 훌쩍이며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입력해 보여주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지금 너무 재밌고 행복한데요. 물론 이 모래알갱이랑 젖은 옷은 좀 찝찝하긴 하지만요. 그녀의 그 얘기에 안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젖은 옷과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녀가 참 대단하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걱정스러웠다. 나는 이 상황을 더는 장난처럼 넘길 수 없다는 걸 직감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의 손은 눈에 띄게 더 빨개졌고 바람은 옷깃을 파고들어 몸을 더 떨리게 만들었다. 할 말이 없었다. 이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았다. 그녀를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지금으로선 그저 번역된 딱딱한 문장이라도 건네며 시간을 채울 수밖에 없었다.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에 입력을 했다.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일본에는 이 시간엔 갈 데가 마땅치가 않은 게 참 아쉽네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내 휴대폰을 받아보더니 곧바로 자신의 폰을 꺼내 몇 자를 또박또박 입력해 내게 내밀었다. 이 눈치 없는 사람, 갈 데 있잖아요. 당신 숙소요.